새벽 1시, 내일 아침을 위해 습관적으로 쿠팡 앱을 켜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당신. 어쩌면 이 행위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거대한 경제 식민지의 입장료를 내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 행복을 설계하는 곳, 행복한 경제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8월이었죠. 와우 멤버십이 4,990원에서 갑자기 7,890원으로 무려 58%나 폭등했던 사건이요. 아, 기억나죠? 그때 언론에서는 뭐 탈쿠팡 러시가 시작될 거다 예측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2025년 4분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활성 고객 수가 오히려 2,3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2,300만 명이요? 잠깐만요. 그거 거의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 아닌가요? 아니, 가격이 저렇게나 올랐는데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쿠팡이 지난 10년간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가두리 양식장의 힘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한 칼럼에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나르코 이코노믹스, 우리말로 하면 마약 경제학입니다. 마약 경제학이요? 좀 무서운 단어인데요? 그렇죠. 한번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보죠.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있다고 칩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분노해서 에이, 나 쿠팡 탈퇴하래 결심을 해요. 그런데 딱 3일 만에 다시 로켓프레시로 다음날 먹을 샐러드를 주문하고 맙니다. 아, 완전 제 얘기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난 10년간 쿠팡이 수조 원의 적자를 감소하면서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라는 아주 강력한 마약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한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어느새 택배비 2,500원은 원래 내면 안 되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도록 완전히 개조되어 버린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도 다른 쇼핑몰에서 뭘 사려다가도 아, 배송비 붙네 하면서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만 둘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월 7890원을 내더라도 한 달에 로켓 배송 딱 3번만 시키면 본전이다. 이런 가성비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버린 셈이죠. 소비자는 그렇게 묶어두는군요. 그럼 물건을 파는 공급자들은 어떤가요? 그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급자들은 뭐랄까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올가맵니다. 저희가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 사장님 사례가 나와요. 쿠팡에 입점하고 나서 매출이 10배나 뛰었답니다. 처음엔 정말 기뻤겠죠. 10배요. 와, 그건 뭐 거의 인생 역전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발견해요. 자기 제품이랑 아주 비슷한 제품이 그것도 더 싼 가격에 항상 자기 제품 바로 위쪽에 노출되는 겁니다. 아, 그거 혹시 곰곰이나 탐사 같은 쿠팡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PB 상품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인 CPLB가 만든 제품들이죠. 더 이상한 건 그 제품들이 항상 검색 결과 제일 위에 심지어 추천 배지까지 달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건가요? 네, 공정위 자료를 낱낱이 뜯어보니까 쿠팡이 실제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네 PB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면서 자기 팀이 슛할 때마다 상대편 골대를 슬쩍 넓혀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자료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쿠팡은 유통업체가 아니라 데이터 기업이다. 납품업체들의 모든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뭐가 잘 팔리는지 파악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베껴서 더 싸게 더 좋은 자리에 노출시켜서 원래 주인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구조인 겁니다. 와, 정말 무섭네요.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시스템이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지배력이 저희가 함께 본 그 10년치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을 키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재무제표를 쭉 분석하다가 정말 소름이 돋는 변곡점을 발견했어요. 변곡점이요? 네, 2023년까지 쿠팡의 누적 적자가 무려 6조 원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런데 2024년부터 갑자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천억 원 흑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그냥 조단위 흑자 시대를 열어버립니다. 6조 적자 기업이 갑자기 조단위 흑자 기업이로요. 이게 어떻게 단 1, 2년 만에 가능해진 거죠?
그 비결은 크게 세 가지 열쇠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물류 자동화입니다. AI와 로봇을 도입해서 인건비를 극적으로 줄였어요. 아, 비용을 줄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통제권 장악입니다. 11번가나 G마켓 같은 경쟁사들이 사실상 힘을 잃었잖아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대폭 인상해서 본격적으로 이익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가 있겠죠? 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광고 수익 모델의 완성이에요. 이제 쿠팡에서는 판매자들이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자기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광고 안 하면 안 팔리게 해줄게 뭐 이런 무언의 압박 같은 거군요. 그런 셈이죠. 이 광고 수익이 현재 쿠팡 영업이익의 핵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CPLB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CPLB가 만든 PB 상품들은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내고요. 다른 판매자들한테서는 광고비로 이익을 뽑아내는 뭐랄까 이익의 진공청소기 같은 거죠. 와, 완벽한 이익 창출 구조가 완성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물류 효율화로 비용 줄이고 멤버십과 광고로 수익은 극대화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저희가 분석한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곳, 바로 미국 델라웨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는 사실상 껍데기에 가깝습니다. 그 지분 100%를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는 쿠팡 잉크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 그 많은 주 중에 델라웨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 조세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여기에도 딱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세 가지군요. 들어보죠. 첫째, 세금 회피입니다. 델라웨어는 법인세 혜택이 막강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불립니다. 아, 세금 문제. 둘째는 경영권 방어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차등 의결권 제도 때문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지분을 10%도 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결권은 무려 76%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0% 지분으로 76% 의결권을 행사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차등 의결권이라는 마법 혹은 치트키 덕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김범석 의장이 가진 주식은 1주당 29표의 힘을 가진 특별 주식이고요.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사는 주식은 1주당 딱 한 표의 힘만 가진 일반 주식인 거죠. 이런 제도는 한국 상법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오직 델라웨어 법인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가장 교묘한 부분인데 바로 책임 회피입니다. 만약 한국 물류센터에서 큰 사고가 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미국 본사는 우리는 지분을 가진 주주일 뿐 실제 운영 책임은 한국 법인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법적 책임에서 쏙 빠져나갈 수 있는 방패막이를 만들어둔 겁니다. 세금, 경영권, 책임 이 세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군요. 실제로 저희가 본 기사를 보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김범석 의장이 주식 1,500만 주를 팔아서 약 5천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창업자가 주식을 판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요? 저희가 자료들을 더 깊게 분석해 본 결과 쿠팡은 아직 본격적으로 현금을 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훨씬 더 무서운 곳에 쓰고 있더라고요. 5천억 원 현금화보다 더 무서운 곳이요? 대체 그게 어딘가요? 그들은 지금 당장의 현금이 아니라 한국 유통시장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삼킨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이 또한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 세 가지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을 들여서 글로벌 명품 플랫폼 팝패치를 인수했습니다. 생필품 시장을 장악했으니 이제 명품 시장까지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신호탄이죠. 팝패치요? 로켓 배송으로 물과 휴지 팔던 회사가 갑자기 명품을요? 이건 전혀 다른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종류의 소비를 쿠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두 번째 퍼즐은 대만 시장 진출입니다.
한국의 로켓 배송 모델을 대만에 그대로 이식해서 이 플랫폼 종속을 해외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퍼즐이 있겠군요. 네, 이 세 번째 퍼즐이 가장 거대합니다. 바로 물류 리츠화입니다. 물류 리츠요? 그건 부동산 투자 상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쿠팡은 이제 단순 유통기업이 아니에요. 전국 최고의 입지에 확보해둔 그 거대한 물류센터들을 자산으로 하는 거대 부동산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류망 자체가 앞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자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파이프라인이 될 거라는 계산이죠. 그렇군요. 당장 돈을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아예 시장 자체를 독점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포는 지금 당장 배당금 몇 푼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료들이 경고하는 진짜 시나리오는 알리나 네이버 같은 경쟁사들이 모두 힘을 잃고 대한민국에서 쿠팡이 유일한 대안이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때가 되면 와우 멤버십이 15,000원이 되고 건당 배송비가 5,000원이 붙어도 우리는 아무런 선택권 없이 그저 결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한국 소비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부가가치가 저 델라웨어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영원히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함께 재구성해본 쿠팡 10년 설계도의 최종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계획된 적자를 통해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고 시장의 경쟁자들을 고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본격적인 이익 회수 단계에 들어섰죠. 그리고 그 이익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자금으로 재투자되고 있고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자료 말미에 두 가지 흥미로운 생존 전략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소비자로서의 해지, 즉 위험 분산입니다. 제발 쿠팡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네이버의 도착 보장, 컬리, 심지어는 알리까지 항상 대안을 비교하고 탐색하는 습관 자체가 독점을 견제하는 소비자의 유일한 무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봤던 한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당신의 귀찮음이 그들의 최고의 수익 모델이다. 네, 정말 뼈아픈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전략은 투자자로서의 올라타기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내가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등에 올라타라는 거죠. 매달 쿠팡에 쓰는 돈의 일부라도 떼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주식 CPNG를 사서 모으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번 돈이 미국으로 간다고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 미국 본사의 주주가 되어서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그 부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라. 네, 그것이 바로 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이자 가장 현실적인 생존법이다. 이런 제안인 거죠. 오늘 10년의 재무제표를 통해 본 쿠팡의 민낯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리 테무의 공습 1년 후 한국 공장들은 왜 문을 닫았나라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